그러면 이제 문학 푸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문학에서 시간을 좀 많이 줄여야 비문학 혹은 독서 부분이 좀 빨리 풀리게 되는데, 보통 이 문학에서 생각외로 시간을 잡아먹는 이유는 답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사실 선지가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좀 약간 모호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모호함을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해서 문제를 빠르게 확신 있게 푸느냐, 이게 사실은 가장 큰 키워드입니다. 그 문학 공부는 이제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답에 확신을 갖는 연습. 이게 지금 가장 크게 중요합니다. 이게 시간을 줄이는데 가장, 시간과 점수를 올리는데 가장 베이스가 되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내가 최고점을 노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시간을 줄이는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이거는 뭐 문학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저희 독서도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두 가지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첫 번째, 그 답에 확신을 갖는 연습에서 이 확신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는 게, 수능에서 얘기하는 문학은 암기식으로가 아니라 A라는 시는 뭐 기억으로도 해석될 수 있고 니은으로도 해석될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그 해석될 수 있는 이 개연성을 인정한다는 것 때문에 이것도 답이 될 것 같고 저것도 답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찾아야 되는 부분은 맞는 거를 찾는 게 아니에요. 문학은 무조건 죽었다 깨어나도 틀린 것을 찾아내는 게 문학 수능 문제 풀이의 핵심입니다. 이 틀렸다라는 거는 확실한 증거가 어딘가에 숨어 있습니다. 어딘가에 얘가 절대로 그렇게 해석될 수 없는 거, 아니면 얘가 절대로 그런 정보가 아니라는 거, 이런 틀린 정보가 있으니 그 정보를 주어진 작품에서 빠르게 찾아낼 수 있는 것을 연습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제가 마르고 닳도록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1회독 하실 때는 문제를 절대 빨리 풀려고 하지 마세요. 무조건 만점을 받겠다는 생각으로 내가 확신이 드는 증거를 찾기 전까지는 그냥 계속 문제를 10분이고 20분이고 계속 푸세요. 그래서 처음에 1회독 할 때는 시간이 제법 길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거보다 중요한 건 정확하게 내가 답을 찾아내느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만점을 목표로 확실한 증거를 찾는 것, 그리고 그게 해설지에 분명히 내용이 다 적혀 있거든요. 해설지에 가셔서 내가 찾은 증거, 근데 이 증거에 대한 거는 답에 대한 증거만 찾지 마세요. 오답도 내가 이게 왜 오답이라고, 어디를 근거로 해서 오답을 찾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해설지와 내가 동일하게 찾아졌는지, 그거를 찾아보시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1단계 확신에 대한 부분이 정말 연습이 많이 되면 실제로 속도를 올리는 건 생각외로 금방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스킬은 선지를 건너뛰는 거예요. 내가 이제 증거 찾는 거에 완전히 연습이 돼서 1번, 2번, 3번 이렇게 체크를 하겠죠. 그러다 3번이 확실하게 답이라는 증거를 내가 찾으면 4, 5번을 읽지 않아도 됩니다. 애매하게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한 사람은 절대 4, 5번을 과감히 포기하지 못해요. 무섭죠. 무조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정확한 증거를 찾는 연습이 되어 있는 사람은 과감하게 나머지 선지를 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정말 다이나믹하게 줄어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앞부분에서 이제 봤던 문제인데, 백석의 수라라는 시와 김선우의 신의 방이라는 이 두 가지 시를 놓고, 문제가 이제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 적절한 거 답만 찾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확실한 답을 찾는 거에도 중요하지만, 자, 여기서 오답 선지들, 이 오답 선지들은 다른 쪽에서 다음 중 잘못된 것은 이라고 고르는 거에서 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살짝 이렇게 꼬아서 내는구나, 이런 걸 연습하는데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 해설지를 제가 옆에 같이 붙여놨거든요. 이 해설지에 보시면, 자, 1번 답은 4번이라고 나와 있고요. 4번에 가에서는 독백적 어조, 나에서는 대화적 어조를 사용했다라고 하는데, 이 해설지에 보시면 가에서는 순전히 혼잣말의 어투이다. 그래서 독백적 어조가 맞고, 나는 구어체 표현인 해유체라서 대화적 어조가 맞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죠. 이거를 본인이 시를 읽으면서 실제로 이걸 찾아보고, 그 다음에 해답지를 보고 답을 맞춰보면서 내가 찾은 거랑 증거가 같은지 보시면서 연습하셔야 돼요. 사실 문제를 푸는 시간보다
해설지를 읽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도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정도로 이렇게 증거를 하나하나 꼼꼼히 모든 지문의 모든 문장, 모든 단어를 내가 증거를 다 찾는다. 이렇게 연습하시는 게 문학 공부의 핵심이에요. 1단계에 있어서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각각에 대해서 이 오답이 왜 오답인지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걸 내가 찾는 것과 해설지에 적혀 있는 것이 서로 맞는지 이 체크를 하는 게 실제 공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1단계로는 문제를 푸실 때 증거를 완벽하게 찾는 거. 어디에 가서 어떤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었어. 아니면 이런 부분이 없어. 이런 거를 스스로 찾아보는 게 1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 답이 4번이었다. 그러면 5번 선지 읽고 가지 않기. 이게 1번 선지에서 답이 확실하게 찾아지면 정말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1번이 답이면 정말 무섭거든요. 넘어가기가. 하지만 내가 진짜 이제 수준이 올라갔다라고 느껴지면 거기서 과감히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확실한 증거 찾기,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학은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시고 이렇게 문제풀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비문학입니다. 비문학은 외부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매우 비판을 많이 하는 영역이죠. 이렇게 너무 어려운 것까지 학생들이 공부하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그리고 학생들도 약간 통곡의 벽처럼 느껴지는 분야가 이 비문학입니다. 사실 평가원이 왜 이 문제를 내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좀 납득을 했습니다. 평가원이 왜 국어 문제를 이렇게 내는지. 우리가 준비하는 이 시험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에요. 대학교에 가서 학문을 수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어 영역, 한국어를 씀에 있어서 그럼 대학에 가서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국어에서는, 특히 비문학에서는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해서 그걸 머릿속에서 생각해서 이것이 어떻다라고 판단하는 능력, 이거를 평가하고 있다라고 빠르고 닳도록에서는 얘기를 해요. 평가원이 이 4가지 능력을 보려고 한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그 문제 안에 녹여냈을까요? 그 부분은 저 이제 뒤에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되게 머릿속에 확 넣어놓고 비문학을 접근하셔야 됩니다. 국어에서는 절대로 여러분들의 지식을 묻지 않아요. 경제학 지식을 알라고 하지도 않고 물리학, 화학 지식을 물어보려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게 지문이 어렵게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다 알고 가서 그걸 아는 사람만이 그 문제를 푸느냐,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지문안의 개념, 갑자기 바이러스의 그 구성, 거기에 지질이 어떻게 돼 있고 막이 어떻게 돼 있고 그런 거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런 전문가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들은 대부분 패턴이 다 똑같습니다. 지문의 개념에 대한 정의나 개념 간의 관계, 아니면 동작, 원리, 순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줍니다. 그런 관계를 가지고 그 지문에 있는 문장이 아닌 다른 문장으로 재구성해서 선지를 제시를 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구나,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이해하면 그 선지를 맞출 수 있고, 그걸 해내지 못하면은 이 비문학 문제를 풀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로 비문학은 무조건 국어 문제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르고 닳도록에서는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지문을 약간 성경? 그런 그 절대적인 책, 절대적인 문장으로 생각해라. 지문이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한테도 되게 중요한 게, 특히 이제 N수생들 아니면 나이가 좀 더 많은 학생들일수록 그런 문제가 생겨요. 제가 많이 겪었는데, 제가 어설프게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 보니까 지문을 읽다가 제가 아는 내용과 이 내용이 다르다라고 생각이 되는 순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아는 게 더 맞는데? 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그 지문은 그냥 망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 분야를 알고 있더라도 여러분의 지식과 그 지문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절대로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지문이 맞다고 생각하고 지문이 제공한 정보만으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국어는 내가
그 지식을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과목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가진 정보를 이용해서 풀라라고 절대 시키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지문에 나와 있는 정보만으로 풀 수 있도록 문제를 구성하기 때문에 제가 가진 지식은 일부러 이 시간에는 지우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지문에 등장하는 이런 개념이나 정의, 그들의 관계 같은 거를 다른 문장으로 재구성해서 낸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를 잘 파악하는 능력은 어떻게 키우는 것이 제일 좋은가? 그게 비문학 요약이에요. 비문학 요약이란 게 뭐냐면 그 지문을 보고 그 내용의 핵심을 추려내서 저의 언어로, 그러니까 다른 지문과 다른 언어로 적어서 요약하는 것. 이게 핵심이거든요. 결국에는 문제 구성 원리를 매일매일 연습하라는 뜻과 동일합니다. 비문학의 문제 구성이 이 비문학 요약을 하는 이 원리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자꾸 연습하다 보면 지문을 읽다가 이 부분 이거 이렇게 바꾸면 문제 내기 되게 좋겠는데 뭐 이런 게 느껴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다른 문장으로 재구성되어서 나온다라는 건지 한번 그 예시를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것도 그 2022년 수능 예시 문제, 수능 예시 문항 6번 문제입니다.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보라고 나와 있어요. 1번 지문을 보겠습니다. 현실에서 발생한 일이라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의심은 할 수 있다. 자, 이게 지문에는 어떤 문장으로 나와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가산이 썼어도 쓰지 않았다고 의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된 것이 아니다. 자, 논리적으로 모순된 것이 아니다. 의심할 수 있다. 거의 유사한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바꿔요. 지문 안에 내용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예시를 또 볼게요. 이건 좀 약간 재미나게 꼬았는데, 자, 데카르트는 언어를 사용하거나 수학적 추론을 할 수 있는 기계가 출현하리라고 예상했다. 자, 옆에 문장에서 보면 컴퓨터 기술자들은 그런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데카르트를 깜짝 놀라게 했을 법한 기계를 만들어내게 되었다. 자, 데카르트가 깜짝 놀랐어요. 자, 언어나 수학적 추론을 할 수 있는 컴퓨터를 여기서 예시를 들고 있는데 출현하리라고 예상을 했으면 깜짝 놀라지 않았겠죠. 자, 깜짝 놀랐을 법한 것을 만들었다를 통해 데카르트는 출현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동일한 아니면 유사한 뜻을 지닌 다른 문장으로 선지를 구성해서 문제를 냅니다. 다 똑같아요. 모든 문제가 다 그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비문학 요약을 하면 어떻게 이게 연습이 될 것이냐? 이 동일한 지문을 가지고 비문학 요약에 대해서 한번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이건 총 4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이 4개의 문단이 각각 역할이 있고 문단 간에도 관계도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은 그 정신과 물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자, 이원론은 별도로 있다라고 주장한다라고 하고, 동일론은 그냥 정신은 육체의 물리적 상태다. 이런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걸 밝히면서 그 맨 마지막 문장이 제일 중요한데, 동일론은 이원론의 주장을 반박만 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문장 하나 때문에 이 뒤에 문장이 동일론의 주장과 이원론자들의 반박, 구조가 그렇게 나와요. 자, 두 번째 문단은 좀 짧게 넘어가는데 이원론자들의 그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라이프니츠의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문단에서는 이 데카르트가 하는 그 첫 번째 주장이 나오는데, 이때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 그 3, 4문단에서 그 두 번째에 나온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를 이용해서 이원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을 내용을 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단에서는 정신과 육체가 그 언어와 수학적 추론이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동일론자들은 컴퓨터가 이게 가능한데? 라고 하면서 반박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단순성의 원리라는 걸 이용한다. 자, 그러면 네 번째 문단은
육체는 의심이 가능하나 정신은 의심을 할 수 없다. 그래서 특성이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예시로 뭐 목민심서를 다산이 썼냐 안 썼냐 이 예시가 나오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반박은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는 의심이나 생각을 특성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 특성의 일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문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그 문제의식, 이원론자와 동일론자들이 서로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고 있고 동일론자들이 이원론자들을 반박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문장을 열고 있고, 그 두 번째 문단에서는 그 이원론자들이 그 주장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론적 근거,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에서는 이원론자들이 그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를 이용해서 주장하는 것과 그 각각에 대한 반박, 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약을 하다 보면 여기에 들어가는 개념, 정의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거기에 사용되는 원리,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약간은 다른 언어로, 좀 더 요약된 언어로 정리하는 연습을 하게 되고요. 이게 좀 연습이 많이 되면 실제로 이걸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하면 옆에 이렇게 실제로 요약문을 적지 않더라도 이 대략 그 전체의 개요와 그 다음에 이런 관계도가 머릿속에서 약간 이 요약문처럼 좀 정리가 돼서 머릿속에 들어와서 문제를 풀면서 필요한 정보를 좀 더 빠르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연습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문학 요약이 왜 중요한가, 아니 국어 공부 자체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자, 수능 국어 공부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요, 사회생활을 17년 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직장인들이 제발 좀 수능 국어 연습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국어 능력이, 이 한국어 문장을 잘 말하고 이해하고 생각해서 말하고 쓰는 능력은 정말 엄청나게 자신한테 메리트가 되는 엄청난 능력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국어 공부하실 때 너무 쓸모없는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쓰지도 않는 것 같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특히 공대 여러분들, 공대, 자연계 뭐 이런 분들 엄청 도움 많이 되니까요. 좀 더 이 공부를 해서 생기는 이 능력이 나의 삶을 굉장히 풍요롭게 만들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좀 괴로울 수도 있지만 나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거다라는 마음으로 좀 더 독하게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